지켜내자! 학생이 해야 하는 공부는 오직 대학을 위한 것입니까? 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그 발걸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 권리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종이 한 장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오기에는 수많은 분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셨다고 배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꽃 피웠다고 배웠습니다. 미래의 유권자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상식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의사를 표명하라.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서 현재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히기 전까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7월 17일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청소년 시국회의 일동. 방금 지난 7월 17일 재헌절에 시국선언을 한 청소년들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고 굉장히 찐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른들 걱정하고 나라 걱정해서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그 한편으로는 또 대견하죠. 고맙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우리 사회의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맙죠. 뭐 본인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마다 이렇게 대목마다 자기를 정신적으로 키우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어린 나이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인생에 큰 성숙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뭐 매번 이렇게 길거리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큰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한번 가다듬어 보고 그걸 선언문으로 써보고 나와서 행동해보고 또 돌아가면 또 이렇게 반향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른들이 좀 미안해야죠. 그렇죠.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좀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죠. 소장님.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충남 아산시에서 이광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답답함이 많은데 시사 게이트 보면서 조금 위안을 삼습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NLL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익도 팔아먹는구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 땅에 제대로 된 진보, 보수가 나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 분 모두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 읽어볼까요? 서울시 광진구 이태훈님의 사연입니다. 시사게이트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두 분 대담하시는 거 재밌네요. 요즘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엉뚱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민들은 정의를 외치는데 언론은 아예 보도도 안 하고 답이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던 참에 이철희 소장님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국정원장을 야권 인사로 임명하는 것, 뭐 사실 정답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극우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고요.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균형감을 잃지 않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은근히 바라고 있던 것은 부정선거가 들통나고 빠른 시일 안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권이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견제 세력들의 눈치도 보아가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 소장님 덕에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다면 더 극단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분 응원합니다. 예. 좋네요, 이분. 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그게 너무 확인해지면 그거는 뭐 더 할 말 그렇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뭐
뭐라 그래야 되지? 퇴진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하고 예. 물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그렇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사는 좀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또 그런 전례가 남아있으면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가 계속 걱정했던 거는 너무 앞서 나갈 경우가 갖는 폐해들에 대해서 걱정한 거니까 이분은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워터게이트로 미국의 헌정사가 불행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민의 통제 이런 게 가능해진 계기가 저는 됐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좀 그 얘기 나와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워터게이트 사례는 조금 저는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고 봐요. 인용할 때도. 왜냐하면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실제로 잘못한 당사자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의 문제인지 전직 대통령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밑에 놈들의 문제인지 아직 안 드러났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자칫 잘못 인용하면 그쪽 입장에서부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측면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워터게이트를 인용했던 이유는 전 정권에서의 문제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실체, 진실 발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랬었죠.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처음에 그 도청 사건과 연관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축소하고 이후에 조사 수사 거짓말을. 과정에 네.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것인데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국정조사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임함으로써 그런 논란을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수사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국정조사도 물타기 또는 뭐 지연시키기, 뭐 방해하기 이렇게 돼서 진실 발견이 안 되면 워터게이트는 뭐 전혀 비교거리도 안 될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의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사실은 행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견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야나 그렇죠. 정당 네. 차원에서 나눈 게 아니라 네. 입법부가 사실은 행정부 감시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제하는 네. 게 본연의 기능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대통령이랑 같은 당이라 그래서 같은 당 소속이라 그래서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도 어느 정도고 그 선을 넘어가면 입법부로서 기능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워터게이트는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게 그랬죠. 탄핵권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예. 당시 공화당도 다 그렇죠. 동의를 그렇게 했었던 보면 거죠. 우리 지금 입법부가 입법부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그렇죠. 여기에 무슨 정당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거는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 구성원다운 좀 자존심을 지킬 필요 있어요. 네. 너무 자존심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표창원 박사의 보수의 품격,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꼭 읽어보셔야 할 보수의 품격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 이철희 소장님이 공저로 참여한 바꿔야 이긴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꿔야 이긴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바꾸기 어렵네요.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결과가 승복할 만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볼까요?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선 반칙하는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고 또 반칙을 하면 퇴장시키는 문화가 먼저 아닐까요? 곽경택 영화감독이 친구2를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친구에는 기억나는 장면이 많은데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2에는 혹시 이런 장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그 누나 뭐 하시노? 악플답니다. 나란 일 하시네. 들어가라. 여름에는 공포영화가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올해는 흥행 성적이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공포영화보다도 더 쇼킹하고 으스스한 사건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본 실종 사건, 과연 어찌된 일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새누리당이 이해찬 전 총리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선 무효에 가까운 이라는 표현과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불러 막말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밀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써먹고 그 경위를 새누리당 회의석상에서 공개해 주가를 높인 무대 김무성 의원의 2003년 발언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등신 외교했다. 또 2004년 8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선 노무현 대통령을 개잡놈, 육실얼놈, 죽일놈 이런 표현까지 했죠. 민주당도 연극이라는 형식을 빌면 상관이 없을까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면전에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당신은 그 자리에 없는 분의 존칭으로도 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정수장학회는 그냥 두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정수자택, 정수장롱 이렇게 내 재산 앞에 다 정수자를 붙일 걸 그랬어. 전두환 씨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면목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좀 우리가 더 리얼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감각을 거의 잃었어요. 네. 아까 그거 있잖아요. 너 누나 뭐 하시노? 이렇게 안 물어보죠. 네 누나 뭐 하노? 네 누나 뭐 하노? 뭐 하노? 댓글 달지? 나는 네 누나 이거. 일하시네. 더 가라.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바꿀걸. 아니야, 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는 내가 왜 경상도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싫더라고요. 진짜로. 왜 그 뭐 어디서 나는 거 정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내 것도 마음대로 아닌데.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는 그런 게 정신적으로 다 이제 극복이 됐지만 지역 때문에 뭐가 이게 다르다는 게 재미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말 중에 호남 말투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많았어요. 네, 친구나 이런 사람들 막 저는 흉내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묻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막 이상한 걸 얽혀가지고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다면 다른 것은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고. 지역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 집권 전략, 통치 전략으로서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크는 남북 정상회담 원본. 여야 의원들이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찾아보니 기록물도 없고 녹취된 것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원본 실종 사건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범죄 사건, 이게 범죄인지는 모르겠죠. 하여간 사건 중에 제일 힘든 게 실종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종 사건은 증거가 없고 현장이 없고 단서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니까 뭐 다른 사건은 있잖아요. 깨지든 무슨 뭐 침입하든 때리든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실종 사건은 없는 걸 가지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사람은 숨어서 실종된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물건은 발이 없으니까. 이건 실종이 아니고 증발이지, 증발. 실종을 시킨 거죠. 실종이 된 거죠. 실종이 된 거죠. 실종이 된 거죠. 예, 자발적인 가출이 아니고 실종이 된 거죠. 예. 아니 근데 혹시나 그 여야 의원들 혹은 기록원 직원들이 직원들은 전문가일 텐데 못 찾을 가능성은 없나요? 못 찾고 있을 가능성. 그게 뭐 암호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저희도 가끔 수사서류 실종 사건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 지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 여러 군데에 있는 사건인데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범인이 여기저기서 범행을 한 걸 알게 되고 주된 수사를 하는 경찰서에서 이관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낸 거죠. 근데 그중에 좀 덩어리가 큰 사건에 서류가 없는 거예요, 몽창.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럴 경우에도 결국은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연계성 혹은 인수인계의 연결고리 이렇게 보는데 최종 없어진 곳부터 그 직전 가다 보면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 건도 사실 이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됐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히 최초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관이 이루어지고 보관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뭐 변환이면 변환 또 이게 중요한 기록이니까 아무래도 백업을 하잖아요. 사본 보관을 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한 작업자들과 작업 일지 그 해당되는 작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하나씩 역순으로 조사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분들이나 청와대 이 관련자들은 이 지원이 그 안에 보존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지원을 구동하면 그걸 돌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본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겠죠, 그죠? 본인들 통째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을 넘길 때 남북 정상회담 기록만 싹 빼놓고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뺐을 수도 있죠. 근데 뺐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정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빼는 건 하등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참여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갔다는 거잖아요. 기록을 넘겨줬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정부 기록,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했다가 나중에 이걸 없앴다. 라는 보도를 한때 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어떤 언론에서 하나 했어요. CJD와 비슷한 성향의 낮에 나오는 신문. 더하죠. 네, 더한데 저는 그 소스가 누군지 밝힐 때가 됐다고 봐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면 조금 사실관계를 명료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나와서 저는 본인이 그렇게 한 말이 사실인지 들었다면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당사자라면 당사자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쪽으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증거를 보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죠. 어쨌든 이 기록물 저장이라는 것은 디지털 전산 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건 그 포렌직, 디지털 포렌직이라는 방법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의 그 국정원 댓글도 결국은 다 복원하고 찾아내고 하듯이 만약 이것이 삭제되었다면 삭제된 흔적, 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나 여권 측에서 본다면 처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아예 삭제하고 빼고 없이 넘겨줬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과 정부나 여권 측의 주장이고 저 다른 극단에서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고의적으로 이 NLL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췌본과 왜곡된 것만 만들어 놓고 원본을 파기했다. 이 양극단에 있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객관적인 증거로만 보자면 원래는 그 법 원칙상 그리고 입법 취지상 전직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앉힘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에 대해서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5년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원칙과 법을 어기고 연설 담당 비서관을 기록원장으로 보냈었죠. 자기 측근을 보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록물로 넘긴 것 중에 비밀 문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다 파기됐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된다면 혹여나 고의는 아니지만 그러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상의 좀 뭐랄까요 원칙적이지 않은 업무와 절차 중에 실수로거나 혹은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뭉텅이의 기록물들을 파기하다가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파기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여전히 남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파기를 지시했다 이러면 법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지휘정권자니까 파기하라고 현직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없애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임할 때의 문제니까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사본이 국정원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그래서 그것도 없앴어야지 말이 되는 거지. 국정원의 그 녹음 파일을 풀어라. 잡음 좀 없애라.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했던 내용을 통째로 갖다 준 쪽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 사람들 설명은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청와대에 갖고 있었고 한 부는 국정원에 줬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면 이걸 파괴해라.
못 보게 만들 생각에서 이것도 없앴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죠. 맞는데 예. 안 없었다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MB 정부에서 이걸 만약에 파기했다 그러면 뭔가 논리적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정원에 있는 공개된 사본과 정부 기록 보존소에 있는 원본이 완전히 다른 문건이어야 돼요. 여기서 뭔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빠져 있어서 이게 공개가 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파기해야 된다는 건데 또 하나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게 MB 정부 내내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대선 기간 말고는 이 문건 때문에 MB 정부가 뭐 활용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대선 때 그렇게 그렇죠. 이용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어색하게 잘 고의적인 설명이 안 돼요. 파기의 예, 어떤 정황은 확인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하나 쪽으로 이렇게 심중을 굳히기가 좀 난감한 사건이에요. 맞아요. 못 찾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 예. 번이 있는데 주기 싫어서. 아하. 그럴 수는 있겠죠. 이 한 가지 의혹은 어쨌든 이 대화록이란 것은 녹음 파일을 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녹취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원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녹취록 푸는 과정에서 이게 뭐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목소리 육성 파일이 가장 오리지널 그것도 원본이라고 없다는 거 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소에 없다 하더라도 아마도 국정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본 하나만 두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녹음을 다시 뜬 사본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실제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육성 파일로 드러내면 사실 그 원본의 존재 유무와는 크게 상관없이 진실을 밝힐 수는 있죠.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정부 기록물, 특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상의 이 오류와 허점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분명히 남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좀 의아한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좀 너무한다 싶게끔 했던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이지원 그 사본을 가져가서 저작물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가져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 당시에 청와대에서 통째로 반납하지 않으면 뭐 고발하겠다든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음모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없앤다면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통째로 근데 이제 그러려면 MB 정부가 그걸 없앨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명료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때는 이미 공개됐을 때도 아니고 논란이 아니었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왜 없애려고 그랬을까? 라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지.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통찰력을 마사지해서 성견지명을 가지고 사본으로 장난치려고. 이게 수사로 얘기하는 게 동기라는 부분인데요. 때로는 동기라는 것은 처음에 명확할 때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대개 이제 피의자들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난 돈도 많은데 왜 그걸 하겠어?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절대 습벽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동기란 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확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어쨌건 실체가 중요한 거죠. 첫째로는 진짜 이 대화록이 없어졌느냐, 있는데 못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는 안 찾느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된다면 언제 없어졌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동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데 이게 없앴다. 만약에 MB 정부에서 이걸 없앴다, 원본을. 그럼 사본도 없애버렸어야죠. 발췌본만 남기고.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게 악의가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남아있고 이건 없고, 이게 참 난감한, 해석이 잘 안 되는 대목인데. 이해가 좀 안 가죠. 좌우지간 22일 날인가 뭐 다시 최종 가서 결론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못 찾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건 사실은. 어떤 게 22일 날 최종 없다? 없는 게 분명하다. 이러면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를 하든 뭐 제3의 뭐를 통해서 하든 간에 한다 그러면 MB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MB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근데 이 건 가지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야 정치권이 이 건으로 몰려갈까봐. 이거 갖고 이제 속된 말로 표현이 좀 열람됩니다만 전부 여기 올인해서 이제 원래 외람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 쳐박고 싸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조짐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 건은 이 국정조사는 또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정말 이거
참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NLL이 거기에 덮쳐버리고 NLL 문제에 또 흔히 새끼를 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된 게 또 대통령 기록물 문제가 나와버리고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8월 15일까지인가요? 네. 국정조사는 8월 8월 15일까지인데 한 13일 좀 불쑥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디선가? 국정조사 결론 내기도 전에. 아무튼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진짜. 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좀 하고 가죠. 결국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이 눈물을 머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죠. 그분들의 바람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 이러다가 정말 8월 15일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 그런 게.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국정조사가 순항할 거냐. 아니, 순항 안 되죠. 브레이크 걸 때는 꽤 많이 있죠. 그런데도 탁월한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쪽에서 이제 정인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보다 앞서서 대상을 놓고 새누리당은 감금이 가장 중심적인 국정조사 사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잠금. 예. 우리 용어로는 잠금. 우리 그쪽 용어로는 감금. 그러니까 그쪽은 감금. 그쪽 용어로는 감금.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당시에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행위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걸 왜 국정조사에서 그 감금 문제를 다룬다는 거는 저는 정말 코미디이고 뭐 세계 다른 나라 국회에서 본다면 좀 조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좀 처음에 근데 제껴내고 합의서에는 그런 대목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죠. 새누리당이 그렇죠. 욕을 했으니까. 그건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하라고 그러세요. 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주로 그거 하면 되지, 뭐.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국정조사 합의를 한 이후에 나온 건이 진짜 중요한 건이 있잖아요. 김무성 의원,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 이 발언이 나오면서 당시 그러면 NLL 이 대화록을 새누리당 선보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안을 기타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포함시키자는 거고 새누리당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절대 안 거죠.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 보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랑 좀 거리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로 자르듯이 좀 하는 모양새예요. 예를 들면 4대강 문제. 그 문제는 본인도 원전 비리도 의원 시절에 반대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 다음에 전두환 추징금 문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자신과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뭉개고 회피하고 딴 데로 쟁점을 돌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인간 보편 심리인데요. 인지상정이죠. 예,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뭐 적절한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건 개인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국가 원수는 그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되겠죠. 저는 이 요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럴 거고 자꾸 지체시키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이렇게 장애물을 허들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는 게 결국 야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자료를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여론을 동원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서 여론을 분리시키고 저쪽에서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효율적 대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과만 자꾸 하고. 좀 느슨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할 것처럼 하는 거 하고 안 할 것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저렇게 세게 가서 막판에 밀리고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이게 그거 봐라. 국정조사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 단순히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국민들로부터 이게 불신받고 역풍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그런 그 비판과 역풍에 시달리겠지만 그 비판과 역풍은 새누리당이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정당당한 모습은 아니란 거죠. 자꾸 어쨌든 좀 교묘하게 비껴가고 자꾸 기법과 술수를 써가면서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알죠. 예, 그런데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라고 한다면 막 둘이 붙어서 뭔가 한번 해봐라. 누가 정말 잘하는지 보자라고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막 삽바갖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끈다든지 또는 저 선수 유니폼에 뭐가 묻었으니까 저거 지워야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시간 제한시키면 관중들이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경기를 이겨야만 되는 팀한테 너희들 왜 그것도 못 막아서 결국 경기도 못했느냐라고 비난도 하겠지만 네. 다른 쪽으로는 너무 치사하구나.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만약에 관중이 경기장으로 난입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역풍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아니 그쪽도 뭐 그렇겠지만 저는 하여간 민주당이 시달릴 역풍이 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정은 누구나 비슷하게 하는데 이 심정에 물정을 끌어내는 거는 결국 정치권의 몫이잖아요. 지금 야당의 몫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입법부라는 걸 동원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진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 저는 새누리당이 미울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탈함 뒤에는 또 이 불같이 화가 또 분노가 나죠. 나죠. 분노가. 맞죠. 예. 그러니까 방해한 쪽도 밉지만 그걸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게 예? 이쪽 세력이라는 거에 대한 미움도 저는 생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방송에서 좀 팁을 한번 줘보죠. 예를 들어서 그 국정조사 범위 문제 가지고도 논쟁하겠지만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한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 사람 증인 부르면 우리 못해 하고 배째라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그럴 때는 잘 달래고 꼬시고 해서 데려가야 됩니다. 달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같이 깨? 아니 예를 들면 뭐 이 정인 문제는 서로 파트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서로 안 되는 선 서로 뭐 양해하고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뭐 딜하잖아요. 패키지 딜로 주고받고 하는 걸 텐데 그건 뭐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전 축적 좀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 제보도 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개할 거라면 막혔을 때마다 툭툭 던져주면 이게 여론이 일어나서 저쪽이 어쩔 수 없이 물러서고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정원 이 수사 들어가고 조사한 것도 사실은 밀리고 밀려서 그렇죠. 진선미 의원이 그런 거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하고 밝히고 네. 거기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떠밀려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당 전체가 붙어서 이 게임을 잘 준비해서 요번에는 이걸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권영세 그 녹취 파일 깐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것들 더 많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 여론이 도와줄 거예요. 여론이 도와주면 아무리 힘센 집단이라도 여론과 던져서 오랫동안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도 이 새누리당의 그 핵심 실세분들이 바라보시는 지점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골수, 원조, 여권 지지층만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CJD 신문만 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원하는 게 반공 또 강하게 지금 이런 뭐 문제가 드러나도 전부 그냥 부인하고 뭐 불합리하다 비합리적이다 얘기를 듣더라도 그냥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해나가길 바라고 박수 쳐주고 이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새누리당이 얻은 표의 상당수는 그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켜보실 줄 알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떠나실 태도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새누리당의 핵심 실세들은 그분들은 전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조사도 뭐 3월 17일 합의했다가 안 한다고 버팅기고 그러다 결국 하기로 해놓고선 또 뭐 다른 문제 꺼내서 연기시키고 지연시키고 이런 모습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점할 수 있을까? 저는 근데 상당히 뭐 저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당 지지율은 안 빠지고 뭐 저렇게 해도 정당 지지율은 별로 안 움직여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뭐 60% 넘기고 어떤 거는 70% 넘게 나오니까 이게 좀 이거 버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를 좀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굳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여론을 움직이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안에서 이게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특위위원 2분 그러니까 억울하게 지금 사퇴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큰 흐름을 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움직이는 물론 이 게임을 풀어야 그나마 답이 나온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국정원권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여기시는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68에 70% 가량의 국민들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새누리당을 더 선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보다. 그렇죠. 그만큼 그건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초기에 처음에 대선 끝나자마자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상관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국정원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당사자인 민주당에서는 당내 권력 투쟁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대선 책임론 얘기하고 뭐 누가 몇 %니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정조사 한다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나서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지지표를 던져줄 수 있는 모습인가? 진정당은 좀 그래야 돼요. 어리버리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특위에 들어와 그렇죠. 계신 분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죽자 사자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만천하에 쫙 까겠다. 이건 정말 내 문제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죠. 안 많죠. 127명 중에 안 제가 볼 보이죠. 때는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존재감 없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27명이 다 달라붙어서 이거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기대 난망이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문제는 할 수 있는 사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작전 잘 짜서 예를 들면 히딩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같은 선수들 데리고 좋은 효과를 내잖아요. 그게 지도부의 문제죠.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보는 건데 그 리더십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선이 많아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조사도 예를 들면 지난 정부 때 이 MB 정부와 박근혜 캠프가 합심해서 선거에 개입했고 그것에 의해서 불공정한 선거를 치러졌고 결과가 왜곡됐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거냐 아니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포인트로 잡아서 국정원 개혁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정돈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부에서. 근데 잘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뭔가 힘을 집중을 못 시키는 그러면서 청와대나 뭐 이쪽에서 당신들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움찔하고 우리 그건 아닌데요 이러고 불복이라는 거 이쪽도 좀 불복이라는 말이 아니 뭐 불복하는 행위가 있어야 불복이지 대통령으로 부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뭐 인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일반인이 나 저 사람 대통령 인정 못해 그건 표현의 자유 아니야. 표현의 자유죠. 그거 실물 수 없잖아. 그럼요. 민주당이나 지금 뭐 이 정치 세력이 그거 불복 안 하는 사람 어디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거 덮으셔가지고 불복종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불복종 사례에 가까운 거는 2003년에 탄핵이에요. 3년인가 4년. 그렇죠. 멀쩡한 대선 결과를 수용하기 싫어서 제도적 권력을 가지고 그냥 정지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불복종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한번 그려놓으니까 쟤들도 지금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청와대 액션은 대중정치라고 보거든요. 몰라서 너무 과했어요. 예. 너무 과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자꾸 쓰면 안 될 텐데.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먹혀두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원 사건이 잘못됐다라는 건 생각하시더라도 이게 바로 대통령한테 막 뭐 물러나라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착한 국민 정서가 또 상당 부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치학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불복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야, 선거에서 내가 이겼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나한테 믿고 하라는 얘기거든? 권한을 위임해줬단 말이야. 그럼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게. 이런 게 위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맨데이트라고 영어로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레이건도 이걸 굉장히 잘 썼거든요. 왜 국민들이 날 밀어준 거야? 니들은 그렇죠. 나한테 갯지 붙으면 안 돼. 이런 주장이. 이 사실 일 좀 불복종이랑 하게 비슷한 논리예요. 그런데 로버트 달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는 위임론이라는 걸 허구라는 거예요. 선거 때 이 사람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준 건 맞아요. 이긴 사람들에게. 그러나 통치기간 4년이든 5년 내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논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회가 있을 이유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한 판 딱 게임해서 나한테 다 위임했으니 5년은 내 맘대로. 뭐 지금 청와대 논리는 그런 논리죠. 좋게 봐도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냈으니까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냅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야당도 필요 없지. 야당도 한 2년 있다 그럼 다시 뽑지. 뭐하러 지금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민주주의 관에 대해서 잘못 생각이 있는데
제가 미국 예를 든 거는 미국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쓸 수 있으나 불복종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거는 너무 나는 잘못된 관점이다. 그렇죠. 네. 자꾸 불복종 그러면은 국민들이 불복종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일부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지난주에 후련했던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검찰이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셔요? 뭐 잘했죠. 지금 말씀드렸다나. 야, 근데 저는 우리 검찰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진작에 했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MB 정부 때 47,000원 환수했잖아요. 그때 했더라면, 5년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더 멋있게 잘 됐을까라는 생각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역시 국회가 중요하다. 국회가 이번에 그 법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뭐죠? 주변이나 친인척들까지도 뭐죠,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근거해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잖아요. 국회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최동욱 총장이 처음에 그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이 사실은 현재의 대통령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 들어가 있었고 마땅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낙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야당에서조차 이분은 정말로 그 소신 있고 잘할 거다 이런 평가가 내려졌잖아요. 근데 국정원 사건에서 딱 그냥 불명예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무장관하고 관련이 좀 관련이 있었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황교안 장관이 보름 동안 목리를 부리면서 검찰의 그런 구속 의견 이 부분을 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적용 이 부분을 이제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최동욱 총장의 성정대로라면 사표를 쓰지 않겠느냐, 퇴진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봉합이 되고 넘어가면서 아마도 최동욱 총장의 그 개인적인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그분이 과거에 전두환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했었죠. 계속 개인적인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소신과 어떤 욕심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정치적 분위기와는 또 별개로 검찰총장 스스로가 대단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는 의욕이 상당히 강하고 그것이 표현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런 거는 검찰이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 특히 맞습니다. 최 총장의 리더십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거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 중간에 암초들이 있을 거고요. 또 외압 들어올 겁니다. 이게 전두환은 살아있다. 이 책을 썼잖아요. 한겨레 기자가. 근데 그 책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암초를 건다라기보다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중첩돼 있는 연결되어 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이게 들어올 거라고요. 이게 마냥 들어와서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결국은 이게 힘있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전 야당의 중요한 몫이라고 봐요. 지금은 소나기 오니까 비피하고 있지만 이 전두환 씨 쪽에서도 소송으로 맞서고 뭐 이럴 수도 있을걸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돈 받은 사람들 아들, 뭐 딸, 그다음 뭐 친척들, 뭐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수족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돈 많이 줬잖아요. 뭐 장세동 전 실장한테만 30억을 줬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672억을 모으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소설 아닙니까? 소설 가능할까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제일 좋죠. 빨리 수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에요. 저는 검찰이 그런 압박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이제 재산은 확인이 되는데 그 재산이 은닉 재산이냐,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이냐, 이게 아마 법리적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싸움이 앞으로 참 지리하고 법정까지 갈 텐데 검찰이 능력 문제인 거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정말 수사력을 발휘해서 그 재산들이 꼬리표가 결국 최초에 국고에서 가져가고 뇌물로 받고 해서 추징 대상인 원천적인 그 어떤 불법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라는 그 꼬리표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못 찾아낸다면 환수를 못 해낸다면 어쩔 수 없죠. 검찰이 뭐 무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되니까 걸어야죠.
전두환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이렇게 노태우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 아니에요? 노 대통령 90몇 프로 냈잖아. 어? 예. 노태우보다 못하다 지금 못하거든. 근데 시각이 바뀌잖아요. 그분은 빨리 분발해야 돼. 그래서 전두환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언닉을 잘한 거지. 은닉 그렇죠. 잘하고 시간도 많았고. 저 직원들 관리 잘하고 그렇죠. 한재산씩 떼어주고 나중에서 계속 관리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한대사식 때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 이제는 의리를 갚을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보수 대신해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대책회의해서 그걸 깨끗하게 갚으면 되잖아. 우리 어른 좀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요? 명예회복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나이들 아니요? 치사하게 숨기고 말이야. 차로 내다봐 빼돌리고 이거 웃기잖아. 장세동 씨가 그랬잖아요. 장세동 씨가. 아니, 그러니까. 7억 원. 그게 무슨 사나이들이야. 예. 그 추징 들어가니까 그 전에 하루에 재산을 처분해버리잖아요. 처분하고. 그 뭐 집 팔고 막 이래가지고 집 지금도 뭐 팔아버리고. 6억 얼마인가를 체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의리의 사나이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지금도 폭탄 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먹고 살만 하잖아요. 돈도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의하면 신인특절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조 정도 된다더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1672억이야, 그거 뭐, 어? 10%밖에 안 되잖아요. 16%. 그게 어디야. 그래도 이만큼 남잖아.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건 내고 이거 좀 털고 가자, 이 말이야. 그걸 이 말이야. 바탕으로 그동안 얼마나 재산 증식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액션은 대단히 화려하죠.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전두환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나온 거는 그림이 10점 정도밖에 없고 그나마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속아서 샀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는 그거 저 약간 이제 물타기 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건 현재까지 확보한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쪽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 이르다. 저는 봐야죠. 그 사실 실제로 법적으로 이렇게 뭐 제도에 걸려서 실제로 환수를 못해도 뭐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 이거. 국민들 마음 속에는 못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안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걸려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죠. 그러면 법을 다시 고치라든지 이렇게 갈 텐데 그동안은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인과 토론회 갔더니 지난 정권 다 뭐 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처음에 해서 이거 손댔으면 정치 보복이라고 가만히 있었겠냐 난리 나지 않았겠냐 애들이 뭐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간 그때 했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유독 그런 데서 자유로운데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지난 정부야. MB라는 사람은 달랑 47,000원 거두고 예. 자주 인사가고 그랬을걸? 그러니까 티만 내라. 응? 뭔가 하고 있다는 티만 내라. 29만 원 중에 47,000원이면 제법 한 거예요. 5만. 상당한 예, 비율이죠. 전재산 중에. 아무튼 그 지금도 한겨레는 이 사안을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이번 건에는 한겨레 정말 저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봐요. 이게 이런 여론도 환기시키고 클라우드 아웃소싱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 건이 뭔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한겨레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언론이 공기라는 게 이렇게 좀 확인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는 표창원 박사님이 준비하신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국정조사 참가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우선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구든 본인과 관련한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공격과 비판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선뜻 철저한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저 그런 보통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최대 규모, 최다 의석 보유,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며 보여주신 높은 수준의 현란한 전략과 기법은 탐복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새누리당의
자기 방어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법에 정한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끝으로 자기 보호와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전략과 기법은 모두 거두셨으면 합니다. 1954년 같은 당 메카시 상원의원의 공산당 색출, 색깔론 광풍을 잠재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양심 선언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유는 결코 독재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다. 1974년 같은 당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를 엄정하게 조사하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굳은 표정과 결기를 기억합니다. 찻대기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며 천막 당사 생활을 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의원들의 굳은 결의를 저는 기억합니다. 부디 이 땅에 퍼진 망국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미운 상대방에게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암세포 같은 인식을 뿌리 뽑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준수되고 이해가 아닌 옳고 그름이 더욱 중시되는 불법과 반칙은 손해보고 처벌받는 참 민주주의를 물려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국정조사 참여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디 국정조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뛰어난 능력을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제 믿음 아직은 거두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내용은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30만 명의 무게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히든카드. 첫 번째 질문은 서울 은평구에서 조영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은행원 출신으로 50대의 나름 건전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저희 방송을 듣는군요. 표창원 선생님을 통해 시사게이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께 질문합니다. 새누리당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없나요? 요즘 새누리당에 참신한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당내에서 위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당 구조상 어쩔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 있죠? 있을 겁니다. 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내지는 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당에 몸담은 사람 중에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경실모라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참여했던 상당수 의원들은 저는 보수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가질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누리당 내에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새누리당 내에서 전통적인 반공보수들, 이렇게 분단 체제를 주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반북의 보수들이 이 지난 대선 때 NLL이라는 거를 계기로 사실 헤게모니를 잡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아젠다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너무 크고 이런 아젠다를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속된 말로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젠다 싸움이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의 성격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혁적 보수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국정조사 같은 이런 정의와 부정의 문제에서는 정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면 그거 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영역을 넓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옛날 한나라당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당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해서 개혁적 보수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정말 괜찮은 보수 정당이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저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분은 별로 없고요. 바른말 잘하는 의원은 전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바른말을 잘하더만요. 한국노총 출신인 그분이 그래도 소식권 발언을 좀 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분이 이 그분입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그분도 뭔가 좀 꼴통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국정원 문제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소장 개혁파의 남경필? 수장 역할을 해온 분이 남경필 의원인데 역할은 하셨어요. 이번에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가 나오게끔 만든 게 남경필 의원이었죠. 저는 이 조영석 선생님 같은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늘 보수라고 얘기하면 그 적극적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를 막 비난하고 욕하시잖아요. 위장 보수. 네가 무슨 보수야. 견절 있잖아. 보수란 얘기 하지 마. 예. 뭐 또 대한민국을 떠나. 뭐 차라리 진보라고 해.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든 주축이고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하고요. 그 사회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현실적인 어떤 위기나 이익 앞에서 어떤 명분이나 또는 뭐 정의를 살짝 놓치는 경우들이 보여요. 다른 나라 보수들도. 하지만 늘 이렇게 한결같고 좀 일반적이고 주류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내부에서도 만약에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도덕한 면이 보이면 강하게 채찍을 드는 게 보수의 본 모습인 거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탈해 있지 않나라는 건 아주 많이 들고, 저도 과거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새누리당과 많이 가까웠죠. 주로 이제 국회에서 강의 요청을 해도 새누리당이 많았고, 간담회다, 토론회다, 뭐 범죄 예방 정책 부분이다, 뭐 아동 성폭력 문제다,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 중에 참 정말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자기가 맡은 사안이나 국민의 안위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으세요. 또 개별적으로 보면 좋은 분들이 예, 있어요.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모아놓으면 왜 그러죠? 근데 그게 그분들이 왜 힘을 못 발휘하는지 제가 봤더니 결국은 권한 문제 아니겠냐. 공천권 문제.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도 결국 찍히고 만약에 너 왜 그래? 라는 평가를 받아버리게 되면 다음 선거 때 공천 못 받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어떤 실세들의 대단히 강하고 경직된 위압적 분위기. 이번에 그 김재원 의원과 김우성 의원 간의 조폭 인사에서도 보듯이 그런 어떤 위압적인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서 선뜻 이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이게 옳긴 하지만 우리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 더 크게 본다면 이게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개입되면 자기 목소리 내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 조영석 선생님 같은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새누리당 지지자층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밖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새누리당 너희들 제대로 해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원광연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3월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에 환수 시기를 북핵 해결될 때까지 다시 연장하자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공약을 뒤엎은 셈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까요? 흔히 말하는 보수, 뭐 군으로 상징되는 보수가 왜 이렇게 전작권 연기에 연연해야 할까?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이라고 그랬던 거고, 사실은 그때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또 시작이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작전권이 넘어왔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수라고 그러면 당연히 찾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주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군대를 갖고 있는데 전쟁 중에는 작전권 행사 못한다. 이거 좀 웃기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면 우리나라 정도의 방위비를 갖고 이건 국력이면 당연히 갖고 오는 게 맞죠. 근데 왜 저럴까? 저는 아직 100%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대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럴까라는 가설도 막 적용해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것만 놓고 보면 미국이 먼저 공개를 했잖아요. 미국이 공개를, 우리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죠. 미국이 공개해서 지금 알려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무기 수입과 관련된 거라든지, 지금 뭐 무기 전투기 구매 때문에 상당히 그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방위비 분담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외교 쪽을 좀 아시는 분은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너무 좀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한 견제다. 이거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미국하고 좀 거리를 벌려놓기 위해서 또 잘해주는 측면이 있고, 요걸 잘하면 중간에서 양쪽에서 다 얻어먹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다 이룰 수 있죠. 이쪽은 이쪽대로 퍼줘야 되고, 또 저쪽대로 퍼줘야 될 상황이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길들이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최근에 요번에 것만의 저는 해석이고요. 궁극적으로 군 출신이나 보수가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는 저는 아직 명쾌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고 하나는 이제 실체이고 하나는 절차 부분이죠. 실체 부분은 이해가 가는 게 그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그 에치슨 라인인가요? 언제든 유사시에는 한반도를 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 전략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전쟁 이전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이해든 뭐 군대든 무엇이든 이렇게 얽혀 있어야만 아무리 미국의 이해관계와 달리 된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안 버릴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군 일부 보수 일부에서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과 옳으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분명히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핵도 갖자 뭐 이렇게까지 해오셨을 정도인데 그 부분의 어떤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기치와 목표를 스스로가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옳으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결국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로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인 거죠. 절차의 문제에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가져오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된 국가의 의사결정을 쉽게 뒤집는다는 것은 절차상의 상당한 위반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전시작전권 지금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북한이 연평도 뭐 포격 안 하나요? 서해에서 교전 안 벌어집니까?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냥 그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북핵을 핑계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하이클래스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저급한 논리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죠. 네. 예, 감정적이고 그렇게 불안하면 이민 가서 살면 되지.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살아 분단 국가에서. 이민 가서 잘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 영어가 땅이 안 되나? 좋으니까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익숙해진 것에서부터 이렇게 결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당수 군인들이 우리 현실의 여건상 만약에 정권을 찾아왔을 때 비용이 더 든다.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되돌리는 거는 논리적으로 아니라는 건 이미 다 합의됐던 사안이고 그게 절차의 한 번 더 연기했던 예. 문제인데 이걸 다시 한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뭔가 저는 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해답은 못 찾았어요.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았고요. 미국의 의도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환수하기로 여러 논란 끝에 그러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번 연기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다시 또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전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술고문이 요청할 거라 내부 논의를 다시 했었어요. 다시 해야죠.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좋아하는 국민적 동의 절차,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아무튼 뭘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일단 믿어봐요. 오늘 이철이의 히든카드에 소개된 두 분께도 원광현 씨는 제 대학교 친구 아닌가 모르겠네요. 두 분께도 이철이 소장의 바꿔야 이긴다와 표창원 박사의 보수의 품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뭐가 좀 마무리되는 게 없어요. 시원한 게 없죠. 네. 뭔가 좋은 게 없고. 이게 다 진행 사안이고 답답하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더 봐야 되는 거고 좀 저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시사게이트 5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질책과 격려와 비판 부탁드립니다. 진실의 문, 정의의 문, 소통의 문을 지향하는 시사게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